그 박정희 대통령이 63년에 5대 대통령 했고 그 다음에 67년에 임기가 4년이니까 다음 대선 이제 4년 뒤에 아니야? 6대 대통령까지 했어. 근데 헌법상 대통령 1차 예한에서 중임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 지금 두 번 다 해먹은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69년에 있었던 6차 개헌 사건이야. 자, 그래서 내용은 삼선 개헌이야. 대통령에 한해서 3번까지 선거 출마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인 67년에 6대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임기 4년이야. 다음 선거는 몇 년이야? 71년이지. 그래서 71년에 7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게 된 게 박정희야. 민주공화당 후보로. 그때 이제 신민당 쪽에서 나온 게 김대중 후보였어요. 이 김대중은 말도 잘하고 또 이제 정치 역량도 뛰어나고 뭐 그런 젊은 정치인이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박정희는 좀 말빨에서 밀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박정희가 계속 해먹었기 때문에 김대중을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겨우 김대중 후보하고 8%의 근소한 차이로 겨우 이때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는 성공해.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여기서 김대중한테 위기를 느낀 거야.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 형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헌법을 그대로 냅둬버리게 되면 차기 대권은 누구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커? 김대중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계속 해먹기 위해서 직선제를 뭐로 바꿔야 돼? 간선제로 바꾸고 자기가 독재 영구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체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헌법 만들기 전에 앞서서 지지율을 최대치로 높여놔야 부작용이 없을 거 아니니. 그래서 6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경제성장 이외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소원 하나 더 있었단 말이야. 그게 통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일시켜주는 척 쇼를 합니다. 김일성하고.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야. 당시 이제 김일성이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독재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었고요. 실제 뭐 통일하겠다는 건 아니고 통일하는 척 국민들한테 쇼를 한 거죠. 북조선 1호하고 남조선 1호들이. 자, 이렇게 일단 이 7.4 남북 공동성명문을 또 체결하기 위해서 남한 대표로서 북한의 수도 평양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서울에 보낸 북한 대표는 박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 이거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문에 3원칙이 있어. 3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야. 자, 자주적이고 즉 외세의 간섭을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자주적인 힘으로 평화적인 원칙에 따라서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대단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민족 통일을 도모한다. 그래서 이후에 남북 적시자 회담도 개최가 되고요. 막 북한 사람들도 막 서울 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 여론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야.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경제 성장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엔 통일까지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 그래서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을 무렵에 72년 10월 달을 기점으로 7차 개헌을 선언하게 되는데 자, 이거 교과서 순서 그대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잘 적어. 자, 일단 이 7차 개헌의 이름은 유신헌법인데 어머나 독재헌법이야. 그럼 야당 의원들이 이 개헌안을 통과시켜 주겠어? 안 시켜줄 게 분명하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계엄을 선언해요. 계엄을. 그리고 강제로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의사당에 군부대를 투입하여 국회를 강제 해산시켜. 자, 그러면은 이 입법에 발의에 거절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행정부의 힘을 그대로 밀고 가서 7차 개헌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중심 내용 이거를 외워야 돼. 자, 대통령 임기가 4년 너무 짧다라는 거야. 6년까지 확대하겠대요. 2년 더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대통령에 한해서 1차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을 하게 돼. 1차에 한해서 중임이 가능하대. 쏘리 대통령에 대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 수업이라 나도 지금 비몽사몽하다. 중임 제한 철폐. 그러니까 이거 통과되게 되면 대통령은 이제 계속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직선제 헌법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차기 대권은 김대중 의원한테 뺏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체육관 선거하겠대요. 간접 선거 형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전에 이승만 정권 때처럼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 하나를 만들겠대. 그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인데 여따 별표 요거 갖다 이제 변별력 문제 많이 나와. 자, 일단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앞으로 체육관에서 문 닫아놓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겠대요.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대략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이거 대부분 다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임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체육관 문 닫아놓고 이제 국민들은 결과만 보도받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99.98%의 동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만 받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입법부의 수장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겠대요. 그래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어디서 임명하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임명해서 정통성을 부여시키는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국회의원 3분의 1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거나 다를 바 없어. 그래서 얘네들의 별명은 뭐냐? 유신정의야. 유신정권, 즉 박정희 대통령께서 야 이런 입법 발의안 상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얘네들은 예스맨이야. 예스 예스 이런 애들이라고. 그래서 유신정권을 따른다 해서 유신정의라고 부르고요. 마음에 안 들면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대통령 국회 해산권까지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국회가 해산되게 되면요. 다시 총선해야 돼요. 국회의원 다 당선 취소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입법부를 장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관에 관련된 직접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겠대요. 이렇게 되면 사법부도 장악하게 된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국민들을 체포하고 구속할 때는 무조건 사법부의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법원에서 뭘 발부하고 이제 체포해야 돼? 영장이잖아. 근데 이제 행정부 산하의 경찰 조직이 긴급 상황이라고 생각할 경우 영장 없이, 즉 사법기관의 동의 없이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들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인 긴급조치권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요거가 저번엔가 전라고에서 빈칸 문제로 나왔어. 그래서 영장 없이 구속한다라고 나오면 긴급조치권이야. 알겠지? 자, 아무튼 요게 이제 유신헌법이야. 자, 그럼 이거 이제 반포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가만히 냅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차기 대권 라이벌 후보잖아. 그래서 이제 김대중 후보가요,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오사카 병원에 왔다 갔다 내원 치료를 받는데요. 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김대중을 오사카 호텔에서 납치를 해. 이렇게 해서 납치한 김대중이를 바다에 띄워 남해안에, 그리고 소미불로 감싼 다음에 남해안에다가 던질 생각이었던 거야. 이렇게 수장시킬 생각이었는데 이때 미국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정책은 옳았다고 보기는 해. 미국의 원조 자금 없이 자립적인 경제체제 구비, 이게 박정희가 바랬던 대한민국이었어.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없이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 있는 자주적인 국방.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만들려고 했냐면 이때 당시 핵무기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가가 핵무기 만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박정희가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철수하라 그래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자기들이 핵무기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박정희가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았어.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필히 이 차기 대권 라이벌 후보인 김대중을 박정희 성격상 가만히 안 냅둘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CIA 요원들한테 김대중 따라다니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CIA 요원들 앞에서 갑자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김대중을 납치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일본 도쿄에 있는 CIA 헬기가 뜨게 됐고 김대중이 납치된 배를 계속 쫓아다녀.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김대중을 수장을 시켜야 되는데 헬기가 자꾸 쫓아다니니까 이거 납치만 했지 결국에는 수장 못 시킨 거지. 그래서 납치된 지 129시간 만에 가택으로 돌아온 게 김대중이다. 이게 73년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사건에 따른 별표, 이거 진짜 많이 나와. 민천항령 사건이야. 민천항령 사건. 자, 이거는 조직 이름인데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을 줄여서 민청학년이라고 해. 근데 어쨌든 그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운동하고 있는 청년단체예요.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청년 조직을 간첩담 혐의로 씌워가지고 죽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 2차 인민혁명당 재건 사건이라고 통칭하면서 사건을 조작해요. 자, 일단 이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960년대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단체예요. 우리나라 공산화가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 때 이 인민혁명당을 전부 다 색출해서 다 처단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 이 청년 단체가 알고 보니까 겉으로는 민주화 운동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없어진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엄연한 빨갱이 단체다라는 식으로 혐의를 씌운 거야. 이렇게 해서 긴급조치 4호, 몇 호? 4호,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해서 이 주도자들 8명을 영장 없이 바로 구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바로 이루어지게 됐고 사형 선고 받자마자 바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8명의 죄 없는 민주화를 외쳤던 청년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야.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죽인 청년들을 시신을 길거리에 전시하듯이 이렇게 쫙 깔아놔요. 그러니까 간첩을 잡았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봤던 야당 인사들은 무서워서 이제 또 민주화운동 못 하겠는 거지. 민주화운동 하다가 잘못 걸리면 간첩 혐의 씌워져가지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74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사망을 하게 돼요. 유경수 여사 사망 사건. 그 유경수가 누군지 알아? 근혜공주 엄마야. 박정희 대통령 부인. 근데 이제 8월 15일이면 광복절이잖아. 서울의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었어. 당시 제1교포였던 문세광이라고 하는 조선인 청년이 우리나라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권총 한 자루 들고 관중석에 앉아 있었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광복절 행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박정희 대통령이 딱 나와. 그리고 이제 유경수 여사는 위쪽에 귀빈석에 앉아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나오자마자 여기 관중석에 이제 권총을 들고 숨어 있었던 문세광이가 박정희 대통령이다 해서 이제 암살하려고 주머니에서 총을 뽑아들게 되는데 대통령 시해할 생각에 긴장이 너무 됐는지 주머니에서 권총 뽑으면서 지 허벅지에 방아쇠를 당겨버려. 그러니까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주저앉은 거야 문세광이. 그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은 총소리가 들리게 되자 문세광이를 진압을 했고 그 권총을 뺏었고요. 그리고 나서 3초 이후에 총소리가 한 방 더 들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귀빈석에 앉아 있었던 유경수 여사가 머리를 맞고 직사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는 뭐 문세광이가 뭐 암살했다라는 식으로 그냥 일처리를 끝냈는데 요거는 지금 현대사의 미스테리죠. 그래서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초고속 카메라가 발달이 됐잖아. 근데 이제 문세광이가 진압이 됐는데 총을 쏴도 행여나 총이 들려 있어도 여기까지밖에 비거리가 안 돼. 근데 위쪽에 귀빈석에 앉아 있었던 유경수 여사가 발가락도 아니고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건 총알이 단쪽으로 날라왔다는 거거든. 초고속 카메라를 돌려본 결과 문세광이 진압되고 나서 총알이 이렇게 총탄 소리가 딱 들리게 되는데 총알은 정확하게 이쪽 방향으로 날라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뭐 누가 쐈다 이렇게 하기에는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혐의 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뭐 예 아니야 또 이제 막 이런 거 막 씹었고 올리면 안 돼. 막 내가 여러 논문하고 학술지를 봤는데 뭐 이제 막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뭐 얘기를 못 하겠다. 왜 그러면 좌표 찍힐 것 같아. 자, 아무튼간에 그 알아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75년에 장준하 선생님이 의문사 당하는 일도 있었어. 장준하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당시 유신 정권 때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 사상계 잡지 편집인이었는데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기사를 계속 수록하신 분이야. 장준하 선생님의 취미가 뭐냐면 집 근처에 이제 등산로가 있단 말이야. 왔다 갔다 등산하는 게 취미였는데 그 등산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그 시신으로 발견된 장준하 선생님 목에는 목이 졸린 그런 흔적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행정부는 의문사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의문사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 또 미스테리지. 누가 죽었는지 알아서 상상의 나라에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자, 그리고 이제 76년에 3.1 민주 구국선언 사건이 있게 돼. 3.1 민주 구국선언. 자, 이거는 이제 명동성당에서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당 인사들과 학생 대표들이 명동성당에서 침묵 시위를 하고 돌아간 거야.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구호가 긴급조치권 철폐하라 이런 내용인데, 자, 뭐 이제 마트 같은 데에서 이제 테이프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X자로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당 인사들과 학생 대표들이 명동성당 앞에서 침묵 시위하고 간 게 3.1 민주 구국선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79년에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 게 터지게 되는데, 자, 이 YH 무역 사건 얘기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하자. 혹시 오일 쇼크 사태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일 쇼크? 70년대? 석유 파동 사건인데, 자, 72년에 1차 석유 파동이 있었단 말이야. 자, 일단 1차 석유 파동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너 이거 저번에 얘기를 해줬나? 모르겠네. 자, 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알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 만든 나라야? 몰라? 지금 전쟁하잖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야, 어떤 민족이 만든 나라야? 유대인이야. 유대인 들어봤어? 유대인? 그래. 자,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미국이 유대인들한테 자본금을 대출해서 그것 다 또 전쟁을 한 것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대출해준 유대인들한테 뭔가 특혜를 해주기로 했었어.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팔레스타인 남부 땅에 니네들만의 국가 만들어줄게. 미국과 영국 정부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지켜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남부 땅에 등장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국가가 짜잔 등장하게 된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중동 지방은 대부분 다 이란, 이라크 등 이슬람 국가란 말이야. 그럼 이슬람 국가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이겠어? 신성스러운 알라 신의 영토에 뭐가 들어온 거야? 이교도 새끼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저 이교도 애들을 몰아내자 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이슬람 군사동맹을 체결해서 계속 4차례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을. 이거를 중동전쟁 사건이라 그래. 그럼 미국과 영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해줘야 돼? 이슬람 국가를 지원해줘야 돼? 이스라엘을 지원해줘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산유국에 해당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삐진 거야. 미국과 영국 동맹국들한테 석유 안 팔아 씨발 하면서 공급이 딱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석유 가격이 폭등하겠지. 그래서 이걸 오일 쇼크 1차 석유 파동 사건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78년에는 2차 석유 파동 사건이 있게 되는데, 야 님들아, 그 이란 수도가 어디지? 이란 수도. 이란 수도가 어디야? 블라디보스크요? 러시아 연해조 아니야? 군사한 거 아니야 그거? 테헤란 안 들어봤어? 아, 됐어. 야 니네들 혹시 그 람사르가 이란에 있는 건 알지? 람사르 협약할 때 람사르 거기가 철새 많이 모이는 습지가 커가지고 람사르에서 협약 맺은 거야. 앞서 테헤란인데 여태 이제 이란이 민주혁명이 있었단 말이야. 70년대 후반에. 그래서 석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 파업 시위를 전체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석유 공장이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래서 산유국인 이란에서 석유가 안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터진 게 2차 오일 쇼크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갑자기 석유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도산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YH 무역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가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제 문제가 이 석유 파동 사건으로 인해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한 5달 동안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YH 무역회사 다니고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이 당시 야당 본사였던 신민당사 앞에서 자, 여당 본사 아니야, 야당 본사야. 그럼 선생님 왜 여당한테는 안 갔나요? 어떻게 가? 걔네들 군부 애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자기 얘기 들어줄 수 있는 야당 본사 앞에 가서 노동자 임금 개선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달라라는 식으로 막 요구를 한 거야. 자, 이때 당시 이제 경찰이 투입됐고요. 이제 경찰이 곤봉으로 때리면서 강경 진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 안에서 우리 이 사람 하나 기억하자. 김경숙이라고 하는 여자 노동자가 있어. 이때 이제 경찰한테 찍혀가지고 이제 김경숙이는 신민당사 옥상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그 쫓아온 경찰하고 대치를 하게 돼요. 김경숙 노동자는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결국에 그 신민당사 옥상에서 떨어져서 낙사해서 죽는 일이 발생하게 돼. 자,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자 박정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되게 강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이 기사를 봤던 당시 신민당 야당 총재가 김영삼이야. 그래서 이 김영삼이 여러 연설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다니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대통령 박정희다 라는 식으로 박정희를 막 비난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들었던 박정희는 김영삼 야당 총재가 꼴배기 싫었고요.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고 형무소에 바로 구금을 시켜버려. 그래서 이때 김영삼의 표밭이 어디냐면 부산하고 마산이야. 그래서 부산과 마산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이거를 부마 민주화 항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역 대표로 뽑아놓은 국회의원을 너가 뭔데 강제 제명시켜 하면서 이제 제명 철회하라는 식으로 이제 부산과 마산에서 큰 소요 사태가 있게 됐는데 이때 당시 이제 부산 남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편파 방송만 하는 MBC 방송국에 화염병을 던지면서 테러까지 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헬기에서 보고 있었던 중앙정보부장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김재규예요. 그래서 김재규는 이 부마 민주항쟁의 모습을 보고 헬기에서 이제 우리 정권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청와대 회의가 있게 되는데요. 그때 그 청와대 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물어봐. 부산 갔다 왔다며 상황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재규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이제 사태가 전국적으로 이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 여기 시민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냥 말로 좋게 합의해서 끝냅시다 각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경호시장 차지철이라고 있어요. 박정희한테 아부 잘 떠는.
그래서 그 차지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래서 중앙정보부장은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정부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으로 보냐라는 거야. 폭도들이지, 폭도. 그래서 어디 캄보디아 대통령은 이런 시위 있을 때 탱크 몰고 가서 쏴 죽여가지고 한 300만 명 죽여서 얘네들 뭐 폭도 시위 뭐 이런 거 진압했다고 하는데, 각하 우리도 탱크 몰고 부산에 가서 저 폭도들 눌러버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이 말을 해요. 그래, 4.19 때는 경찰이 무단 사격을 해가지고 그 새끼들이 사형을 당했는데, 대통령이 내가 사격 명령을 내리면 누가 날 사형시킬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진짜 부산에 계엄령을 때리고 탱크를 보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는 거야. 이때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이제 말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때는 79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자,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중근 선생님께서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암살한 날이에요. 박정희도 군인이다 보니까 같은 군인인 이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중근 기념행사가 그날 저녁에 있기로 한 예정이었는데, 딱 가니까 안중근 선생님 동상에 금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역정을 내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날 있었던 행사가 다 취소돼. 제대로 한다고. 다음날. 그래서 갑자기 그 청와대 인근의 식당에 궁정동이라고 있어. 식당 궁정동. 여기서 이제 저녁 약속이 잡히게 되는데, 그 당시 남산 중앙정보부에 있었던 김재규가 연락을 받아요. 대통령 전화로 걸려오길래 대통령 전화인지 알고 받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경호시장 차지철이가 건 거야. 아, 참고로 그 차지철은 옛날에 군대 시절에 김재규보다 한참 밑에 있었던 부관이었어. 그러니까 쳐다도 못 보는 계급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뻐한 이후로 김재규한테 막 나대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차지철에 대한 사적 원망이 있었어. 아무튼 그 차지철이 대통령 전화로 건 거야. 그 각하께서 7시에 밥 먹자고 하니까 궁정동에 7시까지 와 하면서 딱 끄는 거야. 그래서 이때 김재규는 이게 차지철에 대한 사적 원망감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그 독재 체제를 계속 하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고 민주화를 꿈꾸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기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계획은 이거야. 당시 육군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포스터 육군 참모총장 정승환 육군 참모총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김재규는 이 정승환 육군 참모총장에게 연락을 해요. 그리고 저녁 약속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7시에 약속이 돼 있단 말이야. 궁정동에서 저녁 6시 1시간 전에 식사하자라고 이제 부른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정승화하고 식사를 하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겠지. 그리고 이제 2층 VIP실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뒤 이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중앙정보부가 있는 남산으로 납치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인질로 잡혀 있는 거니까 이 중앙정보부는 육군을 통제할 수가 있게 돼. 이렇게 해서 군부대를 움직여서 혁명을 성공할 생각이었던 거야. 아무튼 뭐 촘촘한 계획이었죠, 나름. 자, 어찌됐든 뭐 6시에 정승화하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 궁정동 1층에서. 그리고 7시 되니까 비서실장 김계원과 경호실장 차지철, 박정희 대통령이 2층 VIP실로 들어가. 그리고 이제 정승화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각하께서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잠깐 VIP실 갔다 올 테니 먼저 참모총장께서는 식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참모총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밥 먹고 있었던 거야. 아, 예, 올라갔다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밥 먹고 있었던 거지. 자, 그리고 이제 2층 딱 올라가게 되는데 2층이 이렇게 앉아요. 여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경호시장 차지철 앉아있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이렇게 앉아있고, 여기 비서실장 김경원 이렇게 앉아있었단 말이야.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한테 이제 양주를 따라줘요. 이때 이날 실제로 김재규는 양주를 굉장히 많이 마셨어. 박정희 대통령 시해할 생각이 긴장이 많이 돼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양주 딱 따라주면서 야, 지금까지 서운했지? 이러면서 이제 좀 달래주려고 부른 거야.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취한 이후에 김재규한테 이렇게 물어봐. 국민들은 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김재규가 이게 사실대로 얘기를 한 거야. 각하, 국민들은 각하께서 하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 불어 하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걸 옆에서 들었던 경호시장 차지철이 각하께 무슨 말버릇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안 그래도 사적 원망이 있었던 차지철이가 그렇게 나오니까 김재규가 가슴팍에 있었던 권총을 딱 꺼내면서 너 이 새끼 죽어봐 하면서 이제 차지철한테 방아쇠를 당긴 거야. 그때 이제 차지철이가 오른손으로 그 총알을 막아요. 그래서 이제 총알이 오른손을 이게 박힌 거야. 그래서 막 하면서 아파한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가 김재규 보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너도 죽어봐 해서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심장 왼쪽에다가 총알을 박아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옆에 21살에 한양대 여대생이 있었고 여기 심수봉 여가수 있었거든. 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심장 쪽에다가 총알 받고 차지철이를 더 죽이고 싶었던 것 같아, 확실히. 그래서 이제 김재규는 아파하는 차지철한테 방아쇠를 이렇게 당기는데 하도 세게 당겨서 방아쇠가 고장이 나 덜렁덜렁 된단 말이야. 그래서 총알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1층 내려가서 중앙정보부 요원하고 총을 바꿔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차지철의 복부와 머리에다가 총을 받고, 여태 이제 21살의 한양대 여대생과 심수봉 여가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눈앞에서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카카 이러면서 지혈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김재규가 총 들고 이렇게 오니까 다 도망가.
그리고 이제 김재규는 옆에 딱 서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읊조려요. 당신을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하면서 머리에다가 총알 받고 이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거야. 당시 1층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정승환 육군 참모총장은 2층에서 총탄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2층으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만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단은 제 차에 타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차에 타서 이제 중앙정보부로 향했던 거야. 그 중앙정보부로 향하는 길에 그 뒷좌석에서 정승화가 중앙정보부장한테 물어본 거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이렇게 얘기를 해. 각하께서 절명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가 그럼 이 차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중앙정보부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승화가 잠깐 고민하더니 중앙정보부장한테 이렇게 설득을 해. 그냥 각하께서 진짜 절명당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군의 동태도 봐야 되고 계엄선언도 검토를 해야 되니 군대가 있는 육군 본부로 갑시다. 야, 차 돌려라 육군 본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운전기사가 다시 물어봐. 김재규한테. 그럼 차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양주를 많이 드셨다 그랬잖아요. 원래 계획대로 중앙정보부가 있는 남산으로 갔어야 됐거든. 근데 갑자기 설득을 당한 거야. 존나 그럴싸한 거지. 그러네. 계엄 검토해야 되니까 육군본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갑자기 육군본부로 차 돌려. 이렇게 해서 계획과 다르게 갑자기 육군본부로 차를 돌리게 돼. 자, 그날 저녁에 엄청 비상 상태였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국방부 지하에 B2 벙커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그 육군 이제 별들 다 모이게끔 만들어. 그래서 이제 막 사단장, 군단장 다 모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 7시경에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국무총리가 반포함과 동시에 이때 비상계엄이 바로 선언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사실 김재규가 죽인 게 아니라 차지철이 죽였다고 생각을 해. 차지철이가 인성 개화장난 새끼거든. 아, 역시 저 새끼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차지철이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차지철이를 죽이고 나온 게 김재규다라고 생각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범인이 육군 본부에 올 리가 없잖아. 군인이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육군 본부에 자발로 들어온 거야.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이랑. 그래서 이제 차지철이가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태 김재규의 실수 하나가 있었죠. 비서실장 김경훈이를 살려놨다라는 거야. 왜 그러면 정치 생활할 때부터 든든한 힘이 돼줬던 친한 형이라 그때 김경훈이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쏴주고 있을 때 김경훈은 탁자 밑에 들어가서 재규야 나한테 총 쏘지 마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김경훈이는 살려놨고 문제는 현장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보안사령관 이름이 전두환이에요. 그래서 헌법상 박정희 대통령 시해 이후에 보안사령관이었던 이 전두환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돼. 합동수사 참모장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도 사실 차지철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태 김계훈이 보안사에 가서 보안사령관 전두환한테 알린 거지. 이거 경호실장이 쏴 죽인 게 아니라 중앙정보부장이 쏴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마침 딱 체포하기 좋게 육군 본부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보안사 군인들이 출동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이 전두환의 보안사 직원들에 의해서 김재규는 바로 체포가 되게 됐고 결국에는 바로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헌법 역사상 가장 운빨 좋은 새끼가 얘라 그래, 전두환. 왜냐면 이 전두환은 1인자가 될 수가 없었거든. 권력구도상. 박정희 있고 김재규 있고 차지철 있고. 근데 한나라한시에 모든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상관이었던 정승환 육군 참모총장 역시 보안사령관이라면 사단장급 이제 투스타라고 보면 돼. 자기 직속 상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도 나중에 79년 12월 12일 날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불법 구속시켜버리죠. 대통령의 인준 허가도 없이. 그게 이제 서울의 봄 영화에서 나온 그 사건인 거지. 자, 그래.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가 나중에 주 1인자가 됐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유신체제는 이렇게 해서 막을 내리게 됐다. 측근 세력의 암살로 인해서. 자, 거기 또 한 장 넘겨보시면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같은 것들 나올 거예요. 그죠? 자, 68년에 김신조 사건이라고 나올 건데 그 김일성이 박정희 대통령 68년에 암살하려고 무장군비 31명을 우리나라 청와대 인근 야산까지 투입시킨 사건이었어. 그때 당시 남한 군복을 입고 저 31명의 북한 군들은 내려왔고요. 우리나라 청와대 인근 야산까지 올 때까지 걸리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안 걸렸냐? 걔네들이 먹어야 되잖아, 밥을. 근데 불을 지펴버리면 연기 때문에 위치가 발각되니까 미숫가루 처먹으면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야산에 그냥 이제 노숙을 해버리게 되면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 군인들에 의해서 발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남의 무덤을 삽으로 파가지고 남의 관뚜껑 위에서 그렇게 자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내려올 때까지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막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연대장이야. 근데 그 연대장이 그 국도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그 31명의 남한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뭐 훈련하듯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국도로. 그래서 잠깐 야 서봐.
너네 소속이 어디야? 왜 그러면 그 야밤에 훈련이 있을 리가 없거든. 근데 그때 갑자기 걔네들이 막 총 갈기고 막 튀는 거야. 그래서 북한군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신분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이 68년에 등장을 하게 돼, 신분증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수상해, 간첩 같아. 그러면은 신분 좀 보여주세요. 하면 아, 나만 국민이구나. 아, 간첩이구나. 이게 구분이 되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와대 인근 야산에서 계속 총격전이 벌어지게 됐고요. 우리나라 군인들과. 그 3명은 북한으로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그 나머지들은 다 전부 다 사살됐어요. 근데 딱 한 명 잡힌 거야. 그게 김신조라고 하는 무장공대였던 거야. 근데 원래 친구들은 이제 슈루탄 핑 까고 다 자살을 했거든. 원래 자살해야 돼, 김신조도. 근데 자살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막상 핀 뿌전이 존나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핀 잡고 덜덜덜 떨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국군한테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은 우리나라 물음표 살인마들이 있어요. 언론 기자들. 그 언론 기자들 앞에 딱 세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물음표 살인마들을 존나 조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왔습니까? 막 하면서 질문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김신조가 언론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박정희 대통령 시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겠지. 김일성이가 자기 죽이려고 무장국민 31명 투입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똑같은 짓거리 하겠다고 실미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684 부대라고 하는 특공 부대를 훈련시켜서 이제 주석궁에 투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문 체결되게 되면서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졌잖아. 그래서 이제 684 부대는 이제 강제 해체되게 되죠. 그래서 그 684 부대가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뭐 할 말이 있다고 직접 민간 버스를 납치해서 청와대 인근까지 이제 들어올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실미도라는 영화 알아? 봤어? 남자애들이니까 좀 알 것 같은데. 봤어?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방금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버스에서 다 같이 슈루탄 던지고 684 부대가 이게 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 이룬 거는 맞는데 그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 과정 안에서 원래 나는 근데 그건 인정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난 진짜 인정하는 편이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기는 한데 그림자도 너무 많아요. 빚이 큰 만큼 그림자도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 그림자가 너무 커. 너무 커. 자, 오케이. 아무튼 그거고요. 푸에블로 사건이 뭐냐면은 미국 잠수함 납치된 사건인데요.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고 새마을운동 별표 요거 잘 나와. 70년. 내가 이거 경제사 저번 시간에 설명하면서도 했을 거예요. 그죠? 새마을운동은 뭐야? 마을이 너무 낙후돼 있다는 거야. 농촌이. 그래서 농촌을 도시처럼 리모델링하자. 그래서 자갈길을 뭐로 깔아? 아스팔트 길로.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심고 그 다음에 마을을 밝히기 위해서 가로등도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가 이렇게 이쁘잖아요. 새마을운동 때 어느 정도 다 밑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정신 세 개 외워. 근면, 자조, 협동이야. 알겠지? 근면, 자조, 협동. 그 새마을운동 모자 알지? 그 문양. 초록 색깔. 그 남 새마을운동인지는 아시겠죠? 그 사진 보면. 믿어요? 자, 71년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어요. 이거 뭐냐? 70년대 급진적인 산업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 일자리가 많아져. 그럼 농촌의 인구가 다 어디에 집중해? 도시. 자, 이러다 보니까 도시 집 가격은 어떻게 돼요? 졸라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 중에 그 집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달하고 이제 가까운 동네라고 해서 달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어. 판자촌을 꾸리면서. 근데 그 판자촌은 불법 주거지야. 그러니까 허가 없이 그냥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집 줘놓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거 보면서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불법 주거하는 저 새끼들 경기도 광주로 강제로 이사시켜버려 해서 서울에서 내쫓아버린 거야. 경기도 광주로. 그래서 이제 쫓긴당한 서울 시민들은 다시 서울로 돌려달라라는 식으로 시위가 있었던 게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예, 됐습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까지. 그 다음에 한평 고구마 사건, 저것도 이제 역시 나오는데요. 저기 뭐냐면 그 전라남도 한평 알죠? 농협 아실 거야, 농협. 그래서 이 농협이 한평 농민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말이야. 고구마 졸라 심으세요. 저희가 다 전량 매수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 소리를 들은 한평 농민들은 가슴 한켠이 어때지기 시작해? 상당히 웅장해지기 시작했을 거야. 그래서 빚까지 내가지고 평균 생산량의 3배 정도를 생산한단 말이야. 그럼 사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농협이 오일 쇼크 때문에 돈이 없대. 그래서 안 사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시세끼 고구마만 처먹게 생긴 거야. 어디 갖다 팔 데는 없고. 그래서 이 한평에서 고구마 농사 짓고 있었던 농민들이 농협 본사까지 가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전량 매수 약속 지켜라.
그래서 투쟁한 결과 3년 만에 농협은 전량 매수 약속을 지키게 돼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행정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하고 나서 최규하 대통령이 당선되게 돼요. 이유가 당시 권한대행이 최규하 국무총리였는데요. 이 국무총리 최규하 말고는 대통령 할 녀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제 형식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고 나서 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최규하 씨다. 근데 이 최규하는 청와대 이삿짐 풀기도 전에 바로 군부 쿠데타를 맛보게 되는데요. 79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 이걸 12.12 사태라고 얘기를 해. 이로 인해서 신군부, 전두환과 노태부에 의해서 권력을 전부 다 뺏기게 됩니다. 뭐 서울의 봄 영화에서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요.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를 불법 구속하고요. 그리고 이날 군부 세력들은 서울을 먹어버리게 되지. 이렇게 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 신군부 친구들을 무슨 조직이라고 부르냐? 하나회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회의 핵심 인사들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생도들이었어요. 아, 참고로 그 육사 10기까지는 6달 과정이었어. 교육 과정이. 근데 11기부터는 진짜 딱 대학 과정이야. 4년이야. 그러니까 11기생들은 나름 졸라 프라이드가 강해요. 자기가 진짜 육사 1기다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 그리고 이제 11기잖아. 그래서 조직 이름도 하나회야. 그리고 얘네들의 건배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입하게 되려면은 이렇게 맹세하고 들어와야 돼. 나는 앞으로 내 일신을 태양에 갖다 바친다라는 거를 맹세하고 들어와야 돼. 그럼 그 태양이 뭐야? 박정희 대통령이야.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사라지고 나서는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두환은 일목적으로 따르는 그냥 종교단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하나회라고 하는 저 조직의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난 만들었다고 봐.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 성공하고 나서 권력 차지하게 되잖아. 제일 박정희 대통령이 두려워했던 집단이 어떤 집단일 것 같아? 똑같은 군인이야. 군인 내에서 무조건 쿠데타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군부에서 어떤 얘기가 도는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걸 들어야 됐던 거지. 그래서 이 군부대 내에 사적 조직 하나 만든 게 하나회예요. 박정희한테 군부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가 여기 수장이 되게 됐던 까닭이 5.16 군사 쿠데타 때 있지. 그때 새벽이었다. 갑자기 전두환이 육군사관학교 11기생들을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데 막 깨우기 시작해. 야, 일어나, 지금 잘 때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태우 등이 뭐 11기 생도들이 눈 비비면서 일어난단 말이야. 왜 두하나? 이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어. 우리가 지지하는 가두 시위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 생도들을 이끌고 길거리에 나와서 먼저 가두 시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이쁜 새끼인 거지, 이 새끼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두환을 막 무럭무럭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박정희의 쭈꾸미 양성이 이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회가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세상을 먹어버리게 됐고요. 애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바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전두환은 이 군부 쿠데타 이후에 대통령 밑에 있는 2인자 자리인 중앙정보부 서리 직책에 앉게 된 거야. 중앙정보부 서리 직책에. 요 자리에 앉아. 자, 그리고 이제 80년 5월 15일이었어. 5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소식을 전해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유신 독재가 끝났고 이제 봄이 찾아온다, 민주화의 봄이 찾아온다 하면서 좋아했거든. 근데 갑자기 신군부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다시 군부 독재 시대로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 시민들 10만 명이 모여서 신군부 퇴진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서울의 봄 시위예요. 그래서 이 서울의 봄 시위의 구호가 특히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별표 외워라. 일단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에 선언됐던 비상계엄을 철폐하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한 유신헌법, 독재헌법을 철폐하라. 그리고 세 번째, 신군부 퇴진하라. 이런 게 구호였어. 자,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된 서울의 봄 민주화 요구 시위는 이제 전국 각지로 확대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5월 17일자를 기점으로 전국 각지로 확대된 민주 시위를 중앙정보부 설인 전두환이 누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전두환이가 나중에 김영삼 때 96년에 법정에서 내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내란이 확정돼요.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으니 서울에선 비상계엄이 때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준 전시 상황도 아니고 전시 상황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했다는 것 자체가 엄연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내란 혐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96년에 재판받을 때 내란 수계 혐의가 인정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전두환이. 이것도 알아놔야 돼. 뒷내용하고 연결돼야 된다. 자, 아무튼 간에 전국적으로 이제 비상계엄,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전국적으로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판결의 판례에 따르자면 사형이 나와야 맞아요. 판례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정치인들 말 안 듣고 존나 힘드네. 진짜 현대사 가게 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머리에서 한 3번 정도 거쳐서 말을 뱉은 거 알고 있어, 나 지금. 자, 아무튼 정치인들을 이제 구속하게 되는데 전라도에 지지를 받고 있는 김대중 구속되고요. 그 다음에 김종필, 충청도에 지지를 받고 있는 김종필 구속됩니다. 그리고 경상도에 지지를 받고 있는 김영삼은 가택구금을 당하게 돼요. 그럼 왜 이 사람만 또 왜 집에다가 가두냐? 보안사령관 시절에 김영삼이를 깜빵에 가두니까 부산 마산 시민들이 뭐 일으켰어? 민주화운동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영삼이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영삼은 집에다 가둔 거고 이제 김대중과 김종필은 형무소에 수감시킨 건데 문제는 김대중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고 일어나? 전라도. 특히 광주에서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서울의 봄 시위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서울의 봄 시위 안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자, 5월 17일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그 시민들을 계엄군이 곤봉으로 가격해서 무단 이제 진압을 하게 됐고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이 뛰쳐나왔고 5월 20일에 전라남도 도청 앞에 있었던 금남로 광장이라고 있어. 여기 앞에서 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모여서 평화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계엄군이 일제를 사격 이러더니 막 이제 M16으로 쏴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이 현장에서 1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돼. 자, 어찌됐든 이 사건 이후로 계엄군들은 자기를 향해서 총을 쐈잖아. 그래서 시민들도 경찰서의 인근에 있는 무기 보관소를 털어 자기들도 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 최초로 시민군이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시민군은 계엄군을 상대로 이틀 동안 광주 도로에서 시가전을 벌이게 됐고요. 5월 22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광주를 장악했던 계엄군은 시민군의 공세에 의해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좋아 철수지 엄연한 고립이었어. 전화 전기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광주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을 다 차단을 해요. 광주를 섬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전두환이가. 자, 그리고 이제 5월 22일 시민들은 전투기하고 탱크를 보유하고 있는 계엄군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냐. 그래서 평화적으로 말로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 수습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 그래서 계엄군 사령관을 만나고자 여러 차례 시도를 하는데 계엄군 사령관은 만나기 싫대요. 자기 계엄군을 향해서 총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민이 아니라 폭도래. 자기들은 폭도들하고 대화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협상은 결렬되게 됐고 탱크 수십여 대와 헬기를 동원해서 5월 27일 광주에서 싸웠던 이 시민군들을 학살한 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에요. 자, 그리고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든 기록물들은 2011년에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혹시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죠? 독일인 기자 힌츠피커, 피터 기자 알죠? 그 기자가 영상이나 이런 거 기록물들 다 찍어서 김포공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걸 국제 언론에 까발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묵인될 뻔했던 이 기록이 세상에 밝혀지게 됐고 나중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라는 점.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결과 얘기하겠습니다. 결과.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잖아. 그래서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추후 등장하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정통성과 도덕성이 상실되는 계기가 되었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자면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있어. 근데 국가의 주인이 국민한테 총질을 해야 되면서 저렇게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이 된 저 전두환 정부는 어떻게 해서 전통성이 있겠어? 우리나라 헌법상. 도덕성은 당연히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82년부터 반미운동이 격화되기 시작해. 반미운동은 이제 미국을 반대하는 운동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하고 무슨 상관관계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광주에 그 탱크 같은 거 몰고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을 때 주한미군은 뭐 했냐라는 거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 미국은 전두환이를 대통령으로 밀어주고 있는 실적이었다. 이유가 박정희는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전두환이는 미국말 잘 따르는 거야. 이유가 자기가 군부 쿠데타 일으켰잖아. 자기도 알아 정통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지지라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전두환이는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전두환이를 밀어주고 있었어. 그래서 이때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다라는 거지. 이거를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원과 부산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 우리나라 시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면서 테러를 감행하기 시작한 거야. 이때 당시 반미운동의 구호가 뭐냐면 이거야. 양키 고홈이야. 무슨 뜻이야? 양키 새끼들 집에 가라. 이럴 거면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런 거 이제 구호 삼아서 이제 반미운동이 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자, 이렇게 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눌러버리고 80년
5월 31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초월적 권력기구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기구 이름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예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거를 줄여서 선생님들은 국보위라 그런다. 여기 상임위원장이 당연히 전두환이에요. 그래서 이 기구에서 대통령이 하는 행정일,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입법일, 그리고 법관들이 하는 사법일을 싹 다 장악해서 도맡아서 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모든 권력을 다 손에 집어넣은 국보위라고 하는 초월적 권력기구가 탄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군기교육 시키기 위해서 엄연한 군기교육대 하나를 80년에 창설을 하는데 그게 삼천교육대예요. 요때 그 통금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거기 이때 통금 시간 그 걸리는 시간에 돌아다니잖아. 깡패로 오인 받아서 여기 군기교육대 가요. 그래서 3달 동안 존나 쳐맞으면서 군기교육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나와도 맨정신은 못 살아요. PTSD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간 이제 삼천교육대 이런 거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 자체를 아예 금지화시켜.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가서 법안 발의하는 거 이것도 행위를 못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도지침이라는 걸 내리기 시작해요. 자, 이 국보위에서요 기사 제목도 정해주고요 기사 내용도 정해줘요. 그대로 기자들은 받아쓰기해서 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거기서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새로운 기사를 뭐 썼다라고 하면은 바로 안기부 같은 데 끌려가서 개처럼 쳐맞는 거예요.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힘을 장악한 전두환이는 80년 8월 16일 날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선언을 받게 되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제 형식에 따라서 11대 대통령의 전두환은 이렇게 해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자 국민들이 비난 여론을 쏟아부어주기 시작해. 너 이거 박정희처럼 군부 독재 하려고 그러지 이 개새끼야 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 여론이 막 쏟아부어져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은 아니야 나 독재 안 할 거야 해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헌법을 개정을 하겠대. 이렇게 해서 80년에 8차 개헌 헌법이 통과되게 되는데 자 내용은 이거야. 유신헌법에 따르자면은 대통령 임기가 몇 년까지 확대됐지? 6년까지 확대됐지. 근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안 좋대요. 숫자 의미 자체가.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야. 그래서 숫자는 역시 럭키 세븐이지 해서 7년으로 바꿔요. 진짜 이 이유야. 전두환이 이렇게 말했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숫자를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7년 그리고 중임 없이 딱 한 번만 7년 단임제로 바꿔. 자기는 길게 딱 한 번만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아직 체육관 선거는 계속 하겠대요. 간선제.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명칭을 변경하여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선출을 하겠대. 그래서 여따 별표. 대통령 선거인단 나오면은 무조건 전두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 이 개정된 헌법은 차기 대통령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가끔가다 뭐 제가 뉴스 보면은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개헌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이재명이 독재를 하려고 그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세상이 그렇게 무지할 수가. 아니 그 헌법이 개정되면 다음 대통령 다음 정권부터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헌법을 개정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현행 헌법에 적용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 어찌 됐든 간.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 8차 개헌에 적용받는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11대 대통령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전두환은 하야해야 돼. 그래서 개정하고 나서 전두환은 하야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신군부 애들과 함께 81년 1월 달에 민주정의당이라고 하는 군부 정당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81년 2월 달을 기점으로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선제 형식에 따라서 12대 대통령의 전두환이 당선되는데 성공을 하게 돼. 그래서 요거 순서 배열. 지금 전두환은 1년 안에 11대 12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변별력 포인트겠죠. 요게. 자, 그래서 이제 12대 전두환 대통령의 시대 81년부터 87년까지 이 시기를 제5공화국 시대라고 통칭한답니다. 4공화국은 뭔데요? 이 유신 독재 정권 때요. 여기가 이제 4공화국, 전두환 때가 5공화국 시대야. 자, 5공화국 얘기할게. 자, 전두환은 일단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 탄압해갖고 이렇게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근데 계속 채찍만 때리면 돼? 당근도 줘야지. 그래서 이제 당근 정책이 이제 시행되게 되는데 그걸 유화 통치라고 얘기해. 자, 첫 번째 통금이 사라집니다. 통금 해제.
통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광복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오잖아요. 그 미군정 지배기부터 실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45년부터 82년 1월까지 통금이 있었는데 이제 통금이 사라집니다. 12시부터 4시까지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이제 12시부터 4시까지 새벽에 돌아다니고 데이트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24시간을 이때부터 갖게 된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두발 자유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경범죄 처벌법에 입각해서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두발 단속을 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한다. 올바른 외관에서 올바른 정신이 나오는 거라고. 그 올바른 정신으로부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두발도 단속하고 옷도 단속하고 막 그랬어. 미니스커트도 장발도 단속하고. 자, 남자들은 무조건 깎아머리여야 되고요. 여자들은 여기 머리카락이 가슴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선생님 교수님 중에 하나가 이제 한양대학교 다니는 그때 당시 여대생이었는데 길거리에서 경찰들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길이가 1cm 넘었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뭐 어떻게 나오면 되냐? 아빠가 뒷돈 줘서 나왔대. 그래서 이제 집 가서 아빠한테 많이 맞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 아무튼간에 이제는 두발 자유화. 그럼 이제 남자들도 좀 뽐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근데 항상 깎아머리였지. 자, 이제 남자들 머리를 길러 장발 남자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교복 자유화.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오든지 사복을 입고 오든지 터치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써니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 여고생들이 나오는데 그 여고생들 다 사복 입고 학교 다녀요. 교복이 그때 당시에 없었어. 다 사복 입고 다녔지. 그러면 이건 전두환 시대밖에 없어. 우리나라 헌법 역사상. 지금 니는 뭐 입고 다녀? 교복 입고 다니잖아. 다시 돌아간 거야. 이유가 교실 안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사복 입고 돌아다니까. 어떤 애는 명품, 어떤 애는 거적대기 옷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외여행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그 박정희 대통령 때는 해외여행 마음대로 못 갑니다. 행여나 이제 해외여행 허가해주게 되면은 뭐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 관련해서 비난 여론 이런 거를 국외에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은 거의 금지됐었는데 이제 자율화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신혼여행과 현장 체험 수학여행의 성지는 불국사였죠. 설악산, 제주도 이런데. 근데 이제는 하와이, 괌, 유럽 여행 이런 데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의 대표적인 유아 정책 3S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3S 정책은 이거야. 먼저 스포츠. 전두환은 운동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렇게 3사관학교가 같이 연합체육대회를 이렇게 계속 했어. 근데 육사가 맨날 축구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때 전두환이 골키퍼를 했는데 그 골을 존나 잘 막은 거야. 그래서 육사가 이때 당시 4강까지 올라가거든. 그래서 전두환은 무슨 프라이드가 있냐면 나는 다른 대통령하고 다르게 운동자라는 대통령 뭐 이런 거 이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운동에 굉장히 관심 많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프로야구를 81년에 출범해요. 프로야구. 그 다음에 82년에 프로축구단이 지역별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지역별로 만들어지게 된 까닭은 지역민들아 이 야구 경기와 축구 경기 보면서 뭐 하라는 거야? 서로 다투고 싸우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짓고냈는지 이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 최근에 거기 나도 대전에서 강의하는데 대전 애들이 2주 전인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었어. 이유는 뭔지 아니? 전주 애들은 야구 안 봐갖고 모를 것 같은데. 니는 야구 안 보지? 야구 안 보지? 원래 전주 애들은 야구에 관심 없어. 야구 구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전 애들은 야구에 거의 못 쓴 거로. 그래서 애들이 다 화가 나 있는 거야. 그 대동고라고 남고 애들은 책상을 엎었대. 야자 시간에.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가 그 몇 년 만에 이제 한 20몇 년 만에 한국 시리즈 결승 올라갔는데 LG한테 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얘기하면 또 대전 애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이겼으면 성심당 할인 이런 거 있었을 거거든. 그래서 LG가 이겨가지고 지금 가전 할인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 가전 할인이 더 나아. 아무튼 됐고. 아무튼 이제 뭐 요거 뭐 애들은 지금 여기 관심 없죠.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이제 기아 야구 구단을 특히 많이 응원하더라고. 자, 아무튼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리고 이제 또 88 서울 올림픽이라고 있어. 요 유치권을 따내. 88 서울 올림픽에 대한 유치권 따낸 거는 전두환 대통령인데 그 개최한 거는 노태우 때예요. 이해됐지? 88 서울 올림픽이 뭐로 유명해? 그 마스코트 캐릭터 뭐로 유명해? 호돌이. 그다음에 굴렁쇠 소년. 그리고 뭐로 유명하냐면 비둘기 화형식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평화의 상징이라고 비둘기 수천 마리 잡아가고 개막식 때 이렇게 날리거든. 근데 성화 봉송 때 애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근데 성화 마지막 주자가 불 붙이면 날아갈 건 줄 알고 불을 붙여버린 거지. 근데 안 날라고 그대로 비둘기 6마리가 타 죽는 모습이 전 세계 생방송으로 송출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이 88 서울 올림픽을 비둘기 화형식 뭐 이렇게 불러요.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스크린 영화야.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영화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영화가 막 이렇게 상영되진 않았는데 이 규제를 싹 다 풀어요. 아, 물론 음악도 풀어요. 그래서 전두환 때는 대중음악이 엄청 발전돼요. 유화 정책으로 규제를 싹 다 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발라드도 유행하고 댄스곡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트로트도 나오고 막 그래. 이 얘기가 뒤쪽 문화사 할 때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시대적 감성이 이런 거니까 규제가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거야. 이거 성이야 성. 전두환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전국 각지 대학교 근처에 모텔 단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기 전주는 뭐 지거국이 전북대잖아. 전북대 근처 가보면 다 그거잖아. 모텔이잖아. 그러니까 요때부터 이제 그런 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거 만든 목적이 뭐냐? 민주운동 하지 말고 커플들아 어디 가서 놀아라. 모텔 가서 놀아라. 그런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 그럼 솔로는 민주화운동 해도 된다는 소린가? 아니겠지. 그래서 솔로들을 위해서 야한 영화, 야동이 이때 당시 극장에서 많이 상영돼요. 그래서 이때 야동 산업이 엄청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거든. 에마 부인, 산딸기 이런 야한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게 다 S로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3S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화통치 7.30 조치 사건이라고 있어요. 7.30 조치. 이때가 대학별 본고사 시절인데요. 그 대학별 본고사가 뭐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대학교에서 직접 문제를 내세요. 그리고 이제 입학을 하려면 내가 고려대 입학하고 싶어. 고려대학교에 직접 가야 돼. 거기에서 10,000명이 같이 시험을 보는 거야. 대학 교수가 현장에서 즉석적으로 내는 문제를. 대학 교수가 직접 출제하다 보니까 뭐 객관적 기준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비포용지, 대학교 시험 보듯이 비포용지를 탁 줘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늙은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칠판에다 적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럼 이제 10,000명이 쫘라락 하면서 이제 비포용지에다 막 써서 제출을 하는 거야. 고려대학교 합격 커트라인이 6문제를 출제하는데 2문제 맞으면 합격이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난이도였다는 거지. 그래서 나만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감성으로 본고사를 냈고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자기가 수학 문제 연구하다가 안 풀리면 그걸 시험 문제로 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머리 좋은 학생이 이걸 풀어. 그럼 그 해설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 논문으로 발췌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 대학별 본고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교육이 너무 커져 버린 거야 전두환 때. 그럼 안 되지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7.30 조치는 뭐냐면 얘네들 군인이잖아요. 그냥 세게 나가 버린 거야. 앞으로 사교육 대한민국에서 금지. 그래서 이때 학원 운영하잖아요. 끌려가요. 그래서 학원문 강제로 다 문 닫게 해버린 거야. 그리고 과외도 금지예요. 그래서 이걸 공교육을 양성한 정책이라고 해서 교과서에서는 7.30 조치가 유아통치라고 나오는데 독재지 이게. 대한민주사회에서 사교육을 그렇게 힘으로 눌러버리는 건 개인에 대한 자유 침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재 얘기하겠습니다. 독재. 요때 이제 사법경찰이 대학교마다 배치되기 시작해요. 그 선생님 교수님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고려대학교 출신 교수님인데 고려대학교 수업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야 오늘 이거 수업 나가기로 한 거 나가지 말고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큐멘터리 영상 보여줄게 하면서 갑자기 영상 딱 튼 거야. 근데 자기 앞에 2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 학생들이 갑자기 딱 벌떡 일어나더니 야 이 새끼 일로 와 하면서 이제 교수를 잡아갖고 이제 끌고 나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으로 위장 잔입한 경찰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생인 것처럼 사복 입고 돌아다녀 대학교 안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 그 학생의 시절에 조교쌤이 있는데 조교쌤이 그 말했어. 자기 때는 대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막 밝고 그 막 시끌벅적한 대학 분위기 캠퍼스 분위기가 아니었대. 그래서 이제 과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제 화단 같은 거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아래 도청 장치 심어져 있고 그랬대요. 안기부 요원들이 이렇게 듣는 거야. 얘네들이 어디에서 몇 날 몇 시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하는지. 그래서 수화를 통해서 대화를 했대요. 이때 당시에. 뭐 아무튼 이때는 이런 분위기였다. 자, 그리고 이제 언론 통폐합. 언론 통폐합. 우리나라 방송사가 좀 많았거든.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거,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거 싹 다 통폐합해서 KBS 2를 만들어. 이래야 언론 통제가 쉬워지니까 그래. 그리고 역시나 이제 보도 지침 계속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졸업 정원제입니다. 대학생들이 자꾸 나와서 시위를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든 통제를 하고자 했었던 거야. 그래서 앞으로 졸업을 하는데 정원, 등수를 정해요. 그래서 딱 이 등수까지만 대학 졸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학생들아 나와서 시위하지 말고 도서관 가서 공부나 해라 졸업하고 싶으면. 그래서 졸업 정원제는 독재체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잠깐 내가 시간 좀 볼게. 시간 좀. 경제까지만 하고 오늘 딱 종지 붙여야겠다. 경제. 3조 호황이 있었어요.
세 개가 되게 낮아가지고 단군 이래로 제일 살기가 좋았어. 일단 볼게. 저유가. 그 다음에 저달러. 저금리. 자, 이거를 이제 3조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저유가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왜? 70년대 석유 파동 문제가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석유 공급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기름값이 떨어져요. 자, 생각해. 기름값이 낮잖아. 그러면 물건을 파는데 유통 마진이 많이 생겨 안 생겨? 유통 마진이. 유통이 그 운반하는 거죠? 기름값이 낮아. 그럼 유통 마진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많이 생기지. 그럼 장사하는데 이익을 크게 받겠다 이때. 그지? 그래서 유통 마진이 생겼고 저 달러 이거는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그 석유 파동 사건으로 인해서 비싼 석유를 미국이 중동에서 다 사다 보니까 미국의 그 달러가 다 나간 거야 중동 쪽으로.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린 거지. 달러가 희귀해지니까. 자, 그래서 마르크하고 엔화를 강제로 올리는 대신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국제가 합의 봐서 국제사에서 합의 봐서 내린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때 달러 가치가 낮다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물가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물가가 어떻게 같이 낮아져?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물가는 높아진 거지.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되지 지금 내 말 뭔지? 이해되지? 진짜죠? 어떻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물가가 높아진 거야. 그럼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만 하면 뭘 많이 갖고 올 수 있다 이때? 달러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야. 국제 통용 화폐인. 그래서 86년부터 이 3조 호황의 현상에 따라서 우리는 적자 무역이 깨지고 흑자 무역으로 전환되게 된 거야. 이해됐지? 기름값 싸니까 유통에 마진이 많이 남고 달러가 가치가 낮다 보니까 물건을 팔면 물가가 하도 높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흑자 무역이야 86년. 그래서 교과서 보면은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그래프 나와 있는데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86년부터 흑자 무역으로 전환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여기까지.